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학교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교에서는 이 학교 폭력을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연 학교 폭력은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만기된 적금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가장 이익이 될지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김승혜 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폭력 하면은 흔히들 그냥 신체 폭력만 생각하는데 그 밖에 폭력도 있을까요? 네, 이전까지는 이제 신체 폭력 등의 이제 단순한 유형의 폭력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아이들의 학교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학교 폭력은 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또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그다음에 일상화된 언어 폭력 등이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현재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신체 폭력보다도 그런 사이버 폭력 같은 게 더 심한 상황인 모양이죠? 네네. 예. 그동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 학교 폭력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에서 봤을 때는 양적인 실태는 좀 줄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자들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사실 이제 유치원에서까지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들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신체 폭력보다는 은밀하고 또 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발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 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의 형태의 폭력이 증가되고 또 이런 유형들이 어른들이나 기성세대가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되고 다양한 신종 폭력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기에 대처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음성화되고 또 이런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예방책 같은 것들이 미리 나오지 못하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들이 확대되고 증가됨에 있어서 질적으로는 더욱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적발이 되면은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네, 현재 학교폭력 신고가 돼서 이제 가해 학생으로 사안 처리가 되고 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예.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또 피해 학생 및 또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그다음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조치를 또는 병가된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좀 처분 가운데서는 중한 처분 중에 하나겠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지난해 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전학을 가야 했던 학생 얼마나 됐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에 273명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10명, 네, 중에 한 6명 정도는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았고 한 4명 정도는 자퇴
했다라고 이제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학 조치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자퇴를 하거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되는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학 조치라는 조치를 하나 내렸는데 이거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이런 조치에 대한 불복종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선도 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 학교 폭력이 처리되는 현장의 이제 처리 과정을 보시면 학교 폭력 조치를 이제 선도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심의를 다시 요청을 하고 또 이것이 혹시 또 조치가 잘 마음에 안 들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보면 이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도 2011년 한 건에서 2013년에 89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수행이 안 되고 또는 이런 조치 수행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2차, 3차 단계를 밟으면서 가해 학생들은 전학 조치를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고요.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이나 2, 3차 피해에 대한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가해 학생을 전학을 시킨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폭력 가해에 대한 선도 조치의 하나고요. 결국에는 다른 학교로 갔을 때도 이 아이가 학교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본인의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사후 관리가 꼭 따라야 되는데 현재는 전학만 가면 이제 이후 문제에 대해나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처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학을 간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학교 폭력을 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그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이런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결국은 전학을 가도 문제고 전학을 가지 않아도 문제인데 피해 학생도 보호하면서 또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묘수는 없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하면서 사실 또 강제 전학 지금 논의하면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피해 학생들의 이제 상태입니다.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 전학을 받은 사례의 경우에 사실은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절차나 단계들이 늘어나고 소송 진행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또 피해 학생이 느끼는 불안과 보복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또 증가되고 있거든요. 반대로 학교 폭력 어떤 실수,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 또는 이런 잘못을 하고 났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제로 가야 된다라는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같이 이제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과 또 제3의 전문기관이 맞춤형 통합 지원과 학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이걸 돕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되어야만 사실 피해 학생도 보호하고 가해 학생들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양쪽의 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대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 예방과 대책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 예방교육이 소홀해지지 않고 중요하게 더욱더 부각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학교와의 그 민간 공조 등의 사회적 시스템이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돼서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피해자도 가해자도 누락되지 않고 또 피해를 더 받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학교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나 학교 생활의 그 회복, 적응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가정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특히나 이제 일주일 뒤면은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신학기 새학기거든요. 네.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망설이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들의 이런 학교 폭력 피가의 사실을 들었을 경우에도 많이 당황하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누구보다 지금 현재 자녀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학교나 경찰 등의 전문적인 그 도움과 신고를 하시고 이에 따른 사안 처리 과정의 진행을 학교에서 도움 받으시고 아니면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 발생했을 때 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등의 전문 기관의 도움과 자문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또 자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해 주시면서 해결하시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의 김승혜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부동산, 은퇴 설계,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 만기가 돼서 목돈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두고 5, 6년 후 집을 장만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2% 정도밖에 안 되는 예금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그리고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불입하던 30만 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새롭게 가입하고 싶습니다.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이용해서 목돈을 마련을 하셨는데 이 돈을 안정형 상품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예금, 정기 예금 이자는요, 그 물가 상승률과 또 이자 소득세를 감안한다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전기 예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자 수익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단지 안정성을 보고 자금을 맡기는 것인데요.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 정기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또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찾으려면은요, 금융상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또 공부도 꾸준하게 좀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금이 보장되면서 정기예금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요. 원금 보장형 ELB와 또 원금 보장형 DL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투자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 4에서 한 10%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신 분처럼 고위험 상품은 기피하지만 뭐 예금보다는 좀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네. 원금 보장형 ELB 또는 DLB 상품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특정 주식이나 아니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든 주가 지수 연계 증권 ELS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ELS 상품 중에요.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 지수 연계 증권을 ELB 즉 파생 결합 사채라고 합니다. 네. ELS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기 때문에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작년 10월부터요. 이 ELS 중에 원금 보장형 상품은 ELB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네. 원금 보장형 ELS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지만은요. 원금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수익을 얹어주는 구조가 채권의 그런 수익 구조와 같기 때문에 파생결합 사채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원금 보장 ELB 또 원금 보장 DLB는
어떤 구조로 수익이 결정이 됩니까? 네, 그 원금 보장 ELB는요, 기초자산이 주가 지수나 아니면은 개별 주식입니다. 네. 만기일이나 아니면 조기 상환일에 이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원금의 수익률을 더해서 지급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예금 이자율 정도만 손실을 볼 수 있고요.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입니다. 네. 원금 보장 DLB의 경우에는 ELB하고 수익 구조는 비슷하지만 기초자산이 환율이나 원유 같은 파생 상품으로 결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금리 기조에다가 또 최근 국내 주가 지수도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는 ELB 또 DLB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증권사는 지금 다양한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요즘 출시하고 있는 상품을 한 2가지 정도만 구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처음 가입할 때 기준 가격에 100에서 120% 구간에 있을 경우에 투자한 원금의 2%와 또 상승한 거에 70%를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네. 또 기초자산이 2개인 상품도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하고 S&P 지수 중에 만기에 좀 덜 상승한 지수 상승분의 60%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0% 상승하고요. S&P 지수가 20% 올랐다면은 코스피 지수 상승분의 10%의 60%인 6%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DLB의 경우에는 최근 엔화나 아니면 위안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모두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해도 원금은 모두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상품 종류도 많고 또 수익을 내는 구조도 증권사마다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 이런 ELB 또는 DLB 상품 정보는 증권사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증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그 자사에서 발행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으실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한국투자보호재단 홈페이지를 좀 방문하시면은 네. 매일 발행되는 ELB와 DLB 상품 정보를 각사별로 비교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LB와 DLB의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는 높지만은요. 증권사인 발행사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수익률과 또 신용 등급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의 주신 분은 또 그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불입하던 자금으로 새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알아보고 계신데 뭐 권할 상품이 있습니까? 네, 새롭게 저축하는 30만 원도요. 만약에 5년 후 내 집 마련에 보태실 목적이라면 3월부터 시작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네.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경기순환주기를 이용해서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또 변동성도 낮출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기대 수익을 높이기에는 적합한 기간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또 불입금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직전 과세년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2015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새해부터는 가계부도 쓰고 지출을 줄여서 반드시 노후 자금 목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려고 다짐했습니다만 2월에도 남는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노후 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뒷전으로 미루지 않고 미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신 분처럼 세외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바로 금연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1월에 담배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금연이 정말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인데요. 네. 이렇게 금연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네. 지출 성향은 한번 늘어나게 되면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아주 큰 하방 경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항상 계획된 습관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해서 그 계획된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문의 주신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계부 작성하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네. 그 노후 준비 중요성은 다 알지만은
뭐 교육비다, 뭐 생활비다 해가지고 마련을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 문의 주신 분처럼 노후가 아직 많이 남은 분들은 오히려 더 미뤄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후 준비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이유는요. 우선 아직 많이 남아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 오류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의 자신을 또 현재의 자신과 동떨어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문의 주신 분처럼 은퇴까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은 30대도요. 노후는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네.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성공하려면 은퇴까지 남은 기간만큼의 많은 유혹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네. 30대도 노후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참 냉정한 생각이 드네요. 그 은퇴 준비 아무래도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의 주신 분처럼 먼저 소비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한다는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네. 저축 여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내서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네. 급여가 이체되는 날 자동이체를 통해서 강제 저축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큰맘 먹고 저축을 했는데 중간에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다면 상실감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중간에 찾아 쓸 수 없거나 아니면 해지하면 손해가 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변액보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은퇴통장에 꼬리표를 좀 달아놓도록 하십시오. 노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아니면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소감 같은 거를 통장에 적어놓는다면요. 네.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목표 금액도 좀 적어놓고 부부가 수시로 달성률을 체크한다면 은퇴 자산이 불어나는 재미도 더불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마일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등 교복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시내 중고등학교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교복 구매 안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상한선을 20만 3천 원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고가의 교복이 나오고 4대 브랜드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항공기뿐만 아니라 연안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인천과 서해 5도 등 11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3척이 짙은 안개로 인해 출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안개가 걷히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승객들에게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외국 저가 항공편을 타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온 승객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어제 저녁 8시쯤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려던 세부 퍼시픽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회항해 김포공항에 착륙했지만 승객들은 3시간 동안 항공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항공사 측이 회항 이후 승객 하차 여부나 대체 공항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3141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친구 집에다가 압류를 걸었는데 친구가 짐을 다 빼고 도망갔습니다. 1년째 잠적 중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혹시 친구가 파산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파산 신고를 하면 돈은 못 받는 거죠. 파산 신고 전이라면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친구 집에 압류를 걸었는데 이미 주인도 바뀌고 짐도 다 빠지고 친구는 도망갔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압류라는 것이 만약에 부동산에 압류를 한 것이라면 뭐 크게 네. 문제가 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상담자분이 하신 거는 그 부동산 압류가 아니라 유체 동산 압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채무자의 집기,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네. 이런 뭐 집에 있는 그 규정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채무자가 압류 한마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딱지 붙인다라는 예. 그러한 집행인데요. 예. 그 압류 딱지가 붙은 그 유체 동산을 함부로 옮기거나 그거를 떼게 되면 예.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사를 가면서 그것들을 다 은닉을 하게 되면 이건 또 강제집행 면탈죄에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는 이 친구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하고 한 상황이라면 할 수 네. 있는 것은 사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처벌과 간접적으로 그 처벌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방면 그것을 통해서
좀 그 변제를 받는 그런 네.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도망간 친구가 파산 신고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산 네. 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예. 그 채무는 못 받는 겁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만약에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예. 그러면은 그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사실 그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예. 결국 뭐 집행을 못 한다라는 거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못 받는다는 것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은 채권자들에게도 다 통보가 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아직 파산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그렇군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산 신고 전이라면은 빨리 돈을 받아야 할 텐데 특별히 방법이 없어 보여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예. 좀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좀 압박을 하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154번인데요.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250 정도 밀려 있는데 집이 나가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3월 15일에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계약금 200만 원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먼저 집을 빼야 하는데 이럴 때 밀린 관리비를 다 내야 이사가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3월 18일 잔금을 받고 결제를 해도 되는지요. 이사가 코앞이라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 관리비가 밀린 게 250만 원인데 예. 관리비를 내야 이제 이삿짐을 뺄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그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뭐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관리비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뭐 짐을 못 뺀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결국 일단 월세를 살고 있으면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예. 이 보증금은 밀린 그 월세뿐만 아니라 예. 이런 그 밀린 연체한 관리비도 거기에서 이제 담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네. 그런 밀린 월세나 밀린 관리비를 그 보증금에서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분께서는 어차피 집주인과 얘기를 하셔서 그걸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사 날짜는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0만 원 뭐 비교적 상당한 액수가 밀려 있는데 연체료 같은 거는 낼 필요 없습니까? 연체료도 당연히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 사무실에서 네. 연체했을 경우에 조금씩 그 관리비에 대한 그 연체료가 붙게 되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15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10년 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구청에서 정화조가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니 원상복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계를 측량해 본 결과 도저히 정화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준공 당시에 어떻게 허가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건축주를 상대로 원상복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모르고 이 집에 들어온 거라 너무 억울한데 이전 소유자였던 건축주를 고소할 수는 있는지요? 재판에 들어간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정화조 문제라면 빌라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아마 건축할 당시부터 어떤 뭐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고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어질 때부터 이미 조금 위법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건축 허가를 내준 구청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예.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처음에 그 지적도와 현황이 달라서 네. 뭐 구청도 아니면은 이 건축을 하던 건축주도 서로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그 경계가 다시 확인이 되면서 네. 이것이 위법인 것으로 밝혀졌을 수도 있고요. 예. 이미 지금 이 빌라가 지어진 지가 10년이 됐고 이사 온 지도 2년이 됐는데 이 문의의 신분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불법 건축물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되는 의무는 현재 소유자에게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소유자에게 그것이 이제 명령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실을 알고 어떤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러한 것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인에게 그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구상권을 예. 행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은 건축주를 고소를 하면 보상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재판 비용 예. 기간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예, 뭐 여기서 뭐 고소라기보다는 이 불법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한마디로 추가적인 이걸 원상복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 더 받거나 했을 경우 한마디 손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예. 그 손해에 대해서 이제 이전 건축주에게 그것을 이제 청구하는 예. 소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재판 비용이나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대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예. 그건 이제 법원에다가 한마디로 소송이란 일을 맡기면서 예. 이제 국가에다가 내는 비용이 되는 거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좀 일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재판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얼마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 이제 우리가 빨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너무 늑장을 부리게 되면 예.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도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612번인데요. 5개월 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을 분납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차용증도 공증을 받고 해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네. 합의금을 분납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합의금도 분납할 수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 합의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원만히 즉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금액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예. 사실 뭐 분납이라는 것도 피해자 측에서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못할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히 형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서가 그 형사 절차에 제출이 돼서 예. 사실 그 가해자는 그거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해줬는데 결국 이 상담자분처럼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렇죠. 합의금은 못 받고 합의서는 이미 들어간 상황이 돼서 예. 오히려 피해자 측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현실적으로는 합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돈을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서를 동시 이행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문의 주신 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지는 않고 차용증을 받은 상태인데 예.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연락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예. 해야 됩니까? 그 형사 절차의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냐에 따라서 달라질 네.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 합의한 대로 돈을 못 받다겠다면은 사실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 합의를 한 것 때문에 고소를 안 한 상황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예.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지만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사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177번인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인도한 공업소로 갔습니다. 수리 품목을 정품 새 제품으로 교환 설치할 경우는 490이고 중고품을 할 경우에는 400이라고 했습니다. 중고품이 새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에어컨은 빼고 나머지 부품은 중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바꿔보니 중고 부품들이 너무 많이 낡았고 스크래치도 많이 났더라고요. 에어컨도 중고로 바뀌었고요. 새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한 건데 이제라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새 제품을 요구했고 비용도 지불한 에어컨의 경우에는 공업소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 에어컨만 빼고 중고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에어컨도 중고로 바꿔준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공업사 측에서 네. 이 상담자분을 이제 속인 게 되는데요. 그렇죠. 에어컨을 새 것으로 갈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떼고 금액을 환불해 달라라는 요청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경우에는 중고로 이렇게 수리를 해도 뭐 새 것과 별 다를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중고로 한 건데 뭐 하고 보니까 너무 낡은 부품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이걸 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어느 정도로 낡았는지 그 한눈에 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분께서 만약에 중고품도 이제 새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직접 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중고 부품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단지 이 공업사 측의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 정도 중고 가격에 이 정도 중고 제품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공업사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한마디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그 제품에 대한 그 낡은 그 제품에 대한 현상이라는 거를 그대로 증거로 남기신 후에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을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3232번인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벌금 300만 원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해서 멀리 가지도 않는데 수원에서 걸렸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시간은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차는 회사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확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 면허가 혹시 도용이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본인이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벌금이 날아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취하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상담자분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지금 정확히 상황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벌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과태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과태료가 3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원에서 걸렸다고 하시는 것이 뭐 신호 위반이라는 것인지 과속이라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위반 사항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 수차례 과태료에 합산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형벌로 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처럼 본인이 전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면 사실 그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 차량이 좀 대포 차량이 되어 있어서 운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개인정보가 도용이 됐다거나 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과태료 부과나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셔서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이 따로 처리해야 할 행정 처리는 없는 건가요? 일단 이러한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미세먼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